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런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한국경제TV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사실 방송국에 나가서 라이브 방송하는 건 처음이어서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오늘 갔다 와서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준비했던 얘기를 다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 얘기했던 주제는 사실 제 예전 본업이죠. 은행들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아무래도 상승을 하는 추세였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 있었던 모건 스탠리나 IB, 투자은행 분야의 경쟁자인 골드만삭스, 이 두 개의 회사가 특히 더 주가가 많이 올랐어서 관련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한국경제TV에서도 장기적 이슈랑 단기적 이슈를 좀 나눠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상에서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장기적 트렌드라고 하면 지난 10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제가 있었던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느껴졌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투자은행, B2B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투자은행업에서 B2C, 이제 개인 대상의 이제 소매은행업 쪽으로 회사가 중점을 두고 확장하는 게 느껴졌었고, 실제로 CEO로 임명되었던 이제 제임스 골만이라는 지금 현재 CEO죠. 10년째 CEO를 하고 있는데, 이 CEO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략, 그리고 이제 리테일 브로커리지 분야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고 계속해서 이 분야를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동안도 소매은행 부문, 예를 들어서 이제 스미스 바니라는 미국의 소매은행을 시티그룹에서 아예 인수를 해서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로 아예 편입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소매 쪽 분야에 힘을 쓰고 회사 안에서도 제가 일을 할 때도 저희 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조금씩 PWM 팀이라고 해서 Private Wealth Management,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을 이제 자산 관리하는 팀으로 보내더라고요. 실제로 그 팀에 가서 일하면은 이제 영업 비즈니스 실적이 좋으면은 성과급도 훨씬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제 팀 동료들도 하나둘씩 옮겨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이런 B2B 분야에서 B2C 분야로 옮겨온다는 거는 B2B는 이제 수익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투자은행 분야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나 고객의 딜을 수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딜을 따냐 못 따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영업 변동성이 심한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소매 부문은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적인, 한번 뭐 돈이 개인들한테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이 수익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들의 돈을 굉장히 알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은행의 B2C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작년에 2020년에는 이트레이드 증권이라는 B2C 개인 고객 증권사죠. 뭐 미국판 키움증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튼 반스라고 개인들 대상으로 자산운용업을 하는 자산운용사였는데 이 두 가지를 인수를 해서 이 B2C 분야를 추가로 더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CEO인 제임스 골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B2C 리테일 전략을 쭉 펼치면서 이 영역에 이제 인수도 잘 진행을 하고 이제 사업 구조도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보상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에서 신용평가,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신용등급을 A로 상향시켰고요. 참고로 제가 모건 스탠리에 2012년도에 갔는데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모건 스탠리의 신용등급이 A등급이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이제 트리플 B 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일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이 왔던,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신용등급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어서 이게 A냐 트리플 B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신용등급이 다시 A가 됐다는 얘기에 참 다시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제임스 골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월스트리트 뱅커 중에서 모든 뱅커를 통틀어서 심지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까지 다 제치고 연봉 킹으로 등극을 하죠. 그래서 작년 연봉을 보너스 다 합쳐서 33밀리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6, 7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죠. 네, 아무튼 이 주주들, 이사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전략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이익 변동성이나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투자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B2B 투자은행 부서에서는 이런 리테일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들에 대해서 좀 아쉽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 당시 골드만삭스 CEO였던 로이드 블랑페인 같은 경우에는 커머디티 트레이딩, 원자재를 사고 파는 이제 그쪽 플로어 출신이어서 아무래도 IB 부서를 계속해서 좀 서포트를 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모건 스탠리는 왜 계속 IB라고 하면서 왜 이런 B2C 분야를 집중을 하고 있을까라고 직원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 장기적인 플랜은 굉장히 맞는 방향이었고, 이제 그리고 제가 골드만삭스 말씀을 드린 김에 계속 말씀드리면은, 모건 스탠리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골드만삭스도 계속해서 디지털화, B2C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2016년도에 온라인 B2C 은행 마커스를 런칭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온라인으로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 영업을 시작을 했고, 이 마커스란 이름 자체도 골드만삭스의 창업자인 마커스 골드만의 이름을 딸 정도로 이 분야에 굉장히 힘을 실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행보들을 보면 좀 B2C 비즈니스들, 특히 은행이랑 신용카드 사업 등등을 인수를 하거나 제휴를 해서 비즈니스를 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GE 캐피탈, 20세기와 21세기 초반까지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였던 잭 웰치가 GE 캐피탈이라는 이제 금융 비즈니스를 굉장히 키워놨었는데, 아무래도 GE가 계속해서 지금 몰락하면서 이제 구조조정하고 거대해졌던 이 금융 부문을 쪼개서 다 팔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GE 캐피탈의 이제 소매은행 부분을 골드만삭스가 인수해서 자기 회사로 편입을 시켰었고, 작년에는 대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테크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확장을 시켰어요. 애플이랑은 신용카드를 같이 출시를 해서 애플이 아이폰으로 고객 모집하고 중간에 마스터카드가 결제망을 관리하고, 애플 골드만삭스의 신용카드죠. 이 코 브랜딩 된 신용카드에 유저들이 사용하는 이 개인들의 신용 리스크 측정이나 관리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 분야 금융의 전문가인 골드만삭스가 맡아서 이런 분업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비자 대상의 비즈니스를 확장을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대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큰 이런 소매 지점에서 개인 예금을 받아서 이제 자산 규모가 컸던 회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였는데, 골드만삭스도 여기에 올라타서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 골드만삭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존이 채널 역할, 골드만삭스가 은행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윈윈을 노리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는 GM,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엄청 큰 자동차 회사죠. GM이 발행하는 신용카드의 뒷단의 은행 역할을 해주기로 한, 그래서 기존에는 캐피탈 원이라는 은행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은행이 이제 관리하던 이 GM 신용카드 고객들의 기존 대출 잔액들, 아무래도 신용카드는 대출로 먹고 사는 비즈니스니까요. 이 대출 잔액들을 통째로 떠와서 한꺼번에 고객을 확 늘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트블루라는 항공기 회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의 뒷단에 은행으로 또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B2C 사업의 각 분야에서 은행과 신용카드 등등을 다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B2C 분야의 다른 경쟁자, 온라인 증권사를 보면은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왜 이 B2C 분야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잘 알 수 있고요. 단적인 예로 은행주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비율, 보통 PB로 평가를 하죠. Price to Book Ratio라고 해서 자본금 대비해서 얼마나 자기의 시장 가치가 크냐를 얘기하는 건데, 찰스 슈왑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B2C 증권사 대비해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의 PB는 한참 낮은 수준이고, PE 멀티플로 사실 은행을 비교하는 거는 뭐 적절치는 않은데 PE 멀티플만 봐도 사실 한참 낮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B2C 온라인 증권업이 훨씬 더 시장에서 이제 세상의 투자자들이 더 가치를 높게 쳐주는 비즈니스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런 디지털 전환 노력들로 인해서 드디어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PE나 PB 멀티플을 비교를 해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수준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다 합쳐서 덩치 킹으로 등극했던 JP모건 대비해서도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밸류에이션상 되게 많이 따라잡은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런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이슈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의 이슈, 그리고 하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2021년 들어서의 이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팬데믹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